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꾼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꾼 하루이기도 하죠. 단 4줄짜리 PDF였습니다. 그 안엔 설계도도 없고 투자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사우디 왕세자는 말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까지 모두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선택받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 작은 PDF 파일 한 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제가 그날 깨달은 것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날 회의실로 돌아가 볼게요. 2023년 11월 15일 사우디 리야드 도심 한복판 킹 압둘라 경제도시 본부 건물 27층.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모래빛 도시가 흐릿하게 일렁이던 오후 1시. 저는 왕세자실 산하 전략투자기획단 기술 담당관으로서 회의실 가장자리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는 한국 측이 제출한 마지막 고속철도 수주 제안을 검토하는 자리였고, 사실상 이번 경쟁의 마지막 라운드였습니다. 제 앞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프랑스 알스톰의 TGV 제안서, 독일 지멘스의 IC 익스프레스 계획서, 일본 가와사키의 신칸센 기술 이전안, 미국 보잉 마이너스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의 하이퍼루프 비전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코레일의 제안서만 유독 얇았어요. 다른 나라 자료가 평균 300페이지가 넘었는데 한국 것은 고작 12페이지였습니다. 처음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번역 과정에서 뭔가 빠진 거라고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엔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진행된 예비 검토에서도 유럽 팀들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기술력으로는 프랑스가 앞섰고 안전성으론 독일이 우수했으며 경험으론 일본이 따라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온 한국 대표단을 보는 순간부터요. 다른 나라 팀들은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었는데 한국 팀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긴장한 티가 역력했어요. 발표를 맡은 분은 손에 든 자료를 자꾸 확인했고 통역관은 계속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미 끝난 경쟁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이미 프랑스나 독일 중 하나로 결정이 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의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기술을 소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 대표단의 첫 마디였습니다. 발표자는 김영호라는 분이었는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이는 대략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여행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팀들의 발표는 모두 최고 시속, 최단 시간, 최대 효율로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은 여행의 정의라는 말로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연구원은 스크린에 단순한 그림 하나를 띄웠어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리야드에서 메카까지 단순히 빨리 가는 것이 목표라면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시간을 단축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좋은 말이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들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사우디의 고속철도는 단순히 도시와 도시를 잇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 비즈니스맨이 이동하면서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탑승하는 모든 분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김영호 연구원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발표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KTX는 시속 300km로 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속도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어요. KTX 내부의 모습이었는데 할머니가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는 장면, 신혼부부가 창밖 풍경을 함께 감상하는 모습, 비즈니스맨이 노트북을 열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마음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일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수십 번의 기술 검토 회의를 참석했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른 팀들의 발표를 다시 생각해보니 대조가 더욱 선명했어요. 프랑스 알스톰은 TGV의 운행 기록을 강조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30년간 무사고 운행, 최고 시속 320km의 검증된 기술력, 연간 2억 명의 승객 수송 경험. 모든 게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했어요. 독일 지멘스는 더욱 체계적이었죠. 구간별 최적화된 노선 설계, 지능형 신호 제어 시스템, 예측 정비를 통한 99.9% 정시 운행률. 완벽에 가까운 제안서였습니다. 일본 가와사키는 신칸센의 명성을 앞세웠어요. 60년간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없는 완벽한 안전기록, 지진 대응 자동 제동 시스템, 초정밀 소음 저감 기술. 신뢰성 면에서는 최고였죠. 미국 컨소시엄은 아예 차원이 달랐어요. 차세대 하이퍼루프 기술, 마하 0.8 속도로 리아드-제다 40분 주파, 우주항공 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추진 시스템.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발표는 숫자가 거의 없었어요. 대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KTX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2시간 50분 동안 승객들은 무엇을 할까요? 잠을 자는 분도 계시고, 책을 읽는 분도 계시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연구원은 계속해서 사례들을 들었어요.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KTX에 타시면서 한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기차를 타면 고향이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고 하셨거든요. 대전에서 출발해 광주로 내려가는 한 아버지도 계셨어요. 딸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기차 안에서 딸에게 보낼 편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간이 있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다른 팀들이 기술을 팔고 있다면 한국 팀은 경험을 팔고 있다는 걸요. 발표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김영호 연구원은 특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줄짜리 PDF 파일이었어요. 이것은 저희의 핵심 제안서입니다. 스크린에 떠오른 건 정말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 줄 사우디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철도. 두 번째 줄 메카 순례자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공간. 세 번째 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배려. 네 번째 줄 사막을 가로지르면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그게 전부였어요. 구체적인 기술 사양도, 건설 일정도, 투자 규모도 없었습니다. 그냥 4줄의 짧은 문장뿐이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다른 누군가는 메모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이걸로 끝인가? 이게 한국의 제안인가? 그런데 김영호 연구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우디에 대해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사우디는 석유의 나라가 아니라 꿈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미래 도시를 꿈꾸는 나라,
비전 2030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나라. 그런 사우디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빠른 기차가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고속철도의 조감도였는데 기존의 다른 제안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고가도로나 직선적인 터널이 아니라 마치 사막의 곡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저희의 철도는 사막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함께 호흡합니다. 메카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창밖으로 아름다운 사막 풍경을 감상하면서도 동시에 에어컨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기술 담당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기술 발표가 아니라 시 낭송이군. 조롱하는 어조였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뭔가 깨달았습니다. 맞다. 이건 시다. 기술로 쓴 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다른 팀들의 질문은 대부분 예상 가능한 것들이었어요. 구체적인 기술 사양은 언제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까? 투자 규모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김영호 연구원과 한국팀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사실 그들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발표 흐름과는 너무 다른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왕세자께서 직접 손을 들어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왕세자께서 직접 질문을 하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한국팀에게 묻고 싶습니다. 왕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다른 팀들은 모두 자신들이 가진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왜 기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영호 연구원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저희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기술을 왜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KTX는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로 달리면서도 승객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계속해 보십시오. 전하, 사우디의 고속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우디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우디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사우디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자랑스러워하게 될지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팀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저조차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빠른 기차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우디답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지난 15년간 기술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항상 숫자와 데이터를 중시했거든요. 효율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그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수단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요. 사실 저에게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3년 전 아버지께서 메카 순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나이에 비행기를 타고 메카까지 가서 하지를 마치고 오셨는데 돌아오시는 길이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아들아, 메카에 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아버지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만약 편안하고 안전한 기차를 타고 메카에 갈 수 있다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때 왕세자께서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제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김영호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사랑입니다, 전하. 사랑이라고요? 네.
승객에 대한 사랑, 사우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술은 사랑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감히 그 다음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였죠. 발표가 모두 끝나고 각 팀이 퇴장한 후 평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기술진 5명, 경제진 3명, 그리고 왕세자께서 참석하셨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로는 독일이 최고입니다. 경험과 실적으로는 프랑스가 앞섭니다. 혁신성으로는 미국이 돋보입니다. 경제성으로는 일본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두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왕세자께서 저에게 직접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심장이 한순간에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이 지나갔어요. 안전한 답을 해야 할까? 아니면 정말 제가 느낀 바를 솔직히 말해야 할까?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국팀의 제안은 기술 자료로만 보면 가장 간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시선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왕세자께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셨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빠른 열차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존중받는 이동 방식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강조한 건 속도가 아니라 탑승자의 하루였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살짝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경제진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기술진도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십시오. 왕세자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전하, 다른 팀들의 제안을 보면 모두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국팀의 제안은 승객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메카 순례를 가는 노인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가족 여행을 하는 분들이 서로 대화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환경,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분들이 피로하지 않게 도착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팀은 이런 것들을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왕세자께서 손을 들어 발표 중간에 나왔던 그 얇은 제안서를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그 자료를 왕세자는 잠시 펼쳐보시더니 마지막 페이지에서 펜을 꺼내 한 줄 메모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회의실 안 모두가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조차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저는 그 순간 이 프로젝트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왕세자께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설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와 닮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왕세자께서 왜 그런 판단을 내리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사우디의 비전 2032 추구하는 가치와 한국팀의 철학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기술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제안은 진정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세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안서에 서명을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프로젝트 방향도, 제 업무 방식도, 그리고 제가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한국팀과의 첫 번째 실무회의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건 엄청난 기술 자료였거든요. 터널 굴착 기술, 고속 운행 시스템, 안전 제어 장치, 승객 편의 시설까지.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왜 이런 걸 처음에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김영호 연구원에게 물었을 때 그가 한 대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기술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같은 꿈을 꾸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지난 15년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어요. 기술을 평가할 때 항상 성능과 효율만 봤지
그 기술이 만들어낼 경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사우디에 와서 직접 사막을 걸어다니며 노선을 점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들이 정말 다르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막의 모래가 바람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방풍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메카로 가는 순례자들이 창밖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직접 확인해야 좌석 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직접 경험하려고 했어요. 사막의 일출과 일몰을 보고 현지인들과 대화하고 심지어 라마단 기간에는 함께 금식하면서 순례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1년 후 저는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였습니다. 다른 외국 업체들은 대부분 자국에서 온 전문가들만 핵심 업무를 맡겼어요. 현지 노동자들은 단순 작업만 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 사람들이 만드는 철도여야 합니다. 김영호 연구원이 현지 엔지니어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들은 정말로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우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철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술 이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이란 단순히 기계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철학이 담긴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한국 기술자가 설계한 터널 환기 시스템을 사우디 엔지니어가 현지 환경에 맞게 개선했고, 사우디 노동자가 제안한 안전장치를 한국 팀이 받아들여서 전체 시스템에 적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협력이구나. 저는 그때 느꼈어요. 한국 팀이 처음 발표에서 강조했던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2025년 5월 드디어 첫 시운전이 있었습니다. 리야드에서 제다까지 3시간 40분 구간이었어요. 왕세자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저도 운 좋게 동승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저는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기차를 타던 그 설렘 말이에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사막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 팀이 설계한 대로 기차가 사막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 달리니 마치 모래 위를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차 내부였어요. 좌석 배치, 조명,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게 사우디 문화를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도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노인분의 반응이었어요. 시운전에 초대받은 지역 주민 중 한 분이셨는데 기차가 달리는 내내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나중에 여쭤보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었을 때 메카에 가려면 사흘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나이에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한국 팀이 만든 건 정말로 꿈을 실현해주는 기술이었다는 걸요. 왕세자께서도 만족해 하셨어요. 시운전이 끝난 후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술을 보는 눈도, 일하는 방식도,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요. 예전에는 모든 걸 숫자로만 판단했어요. 효율이 몇 %인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기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이걸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게 정말 사랑으로 만든 기술일까?
처음에는 동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기술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진행된 프로젝트들에서도 이런 접근 방식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높아지고 사용자 만족도도 올라가고 심지어 경제적 효과도 더 좋아졌거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답은 간단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기술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고속철도가 정식 개통된 지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했고 만족도는 98%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들이에요. 메카 순례를 다녀온 할머니가 기차를 타고 가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어서 더 의미 있는 순례였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출장으로 제다에 갔던 비즈니스맨이 기차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했을 때, 가족 여행으로 기차를 탄 아이가 창밖 사막이 너무 예뻐서 계속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 팀이 옳았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든 건 정말로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 말이에요. 최근에 저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의 다른 기업들과 일하면서 발견한 건데 이런 철학이 한국 전체의 특징이라는 거였어요.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을 보면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깊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 완성도는 기본이고 그 위에 사람에 대한 배려가 더해져 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게 한국 기업들의 공통된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K-팝이나 K-드라마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려한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와 감정이 핵심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기술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를요. 그 프로젝트 이후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 같은 기술 철학을 가진 프로젝트를 주도해 보고 싶다는 꿈말이에요. 최근에 사우디에서 계획 중인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는 한국 팀에게서 배운 접근 방식을 적용해 보고 있어요. 이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이 풍력 발전기가 사막 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 정말로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기술진들도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주민들도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일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한국 팀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기술이 무엇인지,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완전히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사우디 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 선택받은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따뜻한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왕세자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런 예술적 감동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차가운 금속과 복잡한 회로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꿈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야말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그런 예술을 만들어 보세요. 단순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술적인 기술을 꿈꾸고 계신가요?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